에밀리는 결혼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느꼈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길한 마법과도 같은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똑똑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지만 사랑에는 운이 없었다. 그녀의 친구들과 전 동급생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웨딩 파티를 열고 유모차를 밀며 도시의 거리를 걷거나 꽃다발을 든 1학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두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나면 구혼자가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구혼자들은 이혼하고 환멸을 느끼며 우울증에 빠져 술에 절어 있거나 이미 가족 생활에 실증이 나서 그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즐겁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를 찾고 있는 기혼자들이었다. 괜찮고 책임감 있는 남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팔려나갔다. 에밀리에게는 이미 상처받고 겁에 질려 마음의 상처로 뒤덮이고 짜증스럽고 불신에 가득 찬 남자들만 남았다. 매력적이고 성격도 좋은 그녀는 혼자였고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인 윌리엄을 만났다. 우연히도 그날 저녁 그가 혼자 저녁을 먹던 카페에서 그녀는 또 한 번의 실패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또다시 호텔에 가서 즐기자는 노골적인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지만 그는 무례하고 방탕한 사람이었다. 윌리엄은 대각선 테이블에서 해산물 스파게티를 먹으며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의아해했다. 그는 그들의 만남이 소개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다. 저렇게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이 마치 온실 속의 꽃처럼 연약한 여성이 저렇게 음흉한 미소를 띤 호색한과 함께 있다니. 이상했다. 그녀는 눈이 없는 걸까?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자존감이 바닥이라 저런 대화를 받아들이는 걸까? 왜 그녀는 그를 떠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를 쫓아내지 않았을까? 심지어 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짓거리는 헛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녀는 점점 더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들의 대화는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윌리엄은 그녀의 대화 상대가 한 말에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그리고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당황한 여성을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윌리엄은 웨이터에게 슬픔에 잠긴 낯선 여성에게 디저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놀랐지만 디저트를 받고 윌리엄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그래, 그 음탕한 놈은 잊어버리자. 오늘 그녀에게 적어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녀가 직접 디저트를 주문할 수도 있었지만 낯선 사람이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지지와 공감을 표현해준 것이 기뻤. 비록 그가 낯선 사람으로 남는다 해도 말. 하지만 에밀리는 윌리엄과 알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윌리엄은 손짓으로 그녀의 테이블에 합석해도 되는지 물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제스민 녹차를 함께 마셨으며 심지어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거기까지. 윌리엄은 곧 출장을 떠났고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 에밀리는 고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고 그녀도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 몇 달 동안 그녀는 혹시나 그 우연한 지인이 나타날까 기대하며 기다렸.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의 전화번호를 연락처 목록에서 삭제했. 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니 그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 아니었. 만남 후에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한편 윌리엄은 운전대를 놓지 못했다. 계속해서 출장을 다녔고 게다가 오래된 휴대전화까지 잃어버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안에는 필요한 연락처가 많았다. 그중 일부는 영원히 사라져버렸. 카페에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사라진 그 여인, 슬픈 미소를 지닌 난초 같은 에밀리의 연락처도 그중 하나였. 그는 그때 너무 바빠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뭐, 그럼 원하지 않았던 거겠.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이 연락처도 다른 많은 업무상 중요한 연락처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사라져버렸. 그의 파트너인 데이빗도 단거리 운송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그와 함께 다녔. 작고 긴 출장으로 인해 그의 아내인 베아트리체는 아름다운 금발 여성으로 데이빗에게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얼간이이자 멍청이인 데이빗을 대신할 다른 후보자를 찾으며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는 그를 완전히 버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떠돌이 배우와 함께 떠나버렸. 그들의 도시에 알마티에서 온 극단이 새로운 유행하는 연극을 가지고 순회 공연을 왔. 그리고 주연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데이빗의 아내는 첫눈에 반해 그와 만나기 위해 호랑이처럼 무대 뒤로 돌진했. 그녀는 성공적으로 그와 만났고 즉시 열정이 타올랐고 그 열정에 저항할 힘. 그럴 생각도 없었던 베아트리체는 가족을 무시한 채 배우와 함께 알마티로 떠나버렸. 그곳에서 그녀는 극장 감독의 눈에 띄었고 그는 금발의 미녀에게 꽃과 선물을 쏟아부었. 그녀는 부드러운 피부와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진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 그런 미녀라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도록 대중 앞에서 자랑할 만했다. 감독은 그녀의 미남 배우를 또 다른 순회 공연에 보냈을 때 그녀를 레스토랑에 초대했.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에게서 큰 다이아몬드 반지와 청혼이라는 선물을 받았. 아파트가 아닌 2층짜리 대저택이 딸린 극장 감독과 배우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이 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지 않았. 그녀는 이미 자신이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는, 사랑하지 않는 버려진 남편에 대해서는 잊어버렸. 그리고 엄마는 어디 있느냐고 울며 엄마 없이는 잠들 수 없었던 어린 아들에 대해서도 쉽게 잊어버렸. 하지만 그는 점차 엄마가 아주 멀리, 아주 오랫동안 떠났고 돌아온다고 해도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 아버지는 출장을 갔고 그의 3살짜리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지냈. 한 번의 출장에서 그의 파트너는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윌리엄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마도 속이 골맞던 것 같. 평소에는 말이 없고 참을성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날은 마음을 열었다. 윌리엄은 파트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만 저었다. 저런 녀석은 공경에 처했구나. 아이와 늙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아내는 떠나버렸고 자신은 항상 길 위에 있. 그들의 일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집에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 윌리엄 자신도 현재의 일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족의 의무에서 자유로웠다. 그만두고 싶어도 꽤 괜찮은 수입 외에는 그를 붙잡는 것이 없었. 예전에는 윌리엄이 교사로 일했다. 그는 무선전자공학연구소를 졸업했고 가르치는 것 외에도 사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부업을 해. 회사가 망했고 그는 한동안 자신의 연구소에서만 일했다. 하지만 교사의 월급은 그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고 윌리엄은 끊임없이 부업을 찾았. 그러던 중 그는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전문가이자 재능 있는 교육자로서 대학원에 초청받았. 경력을 쌓으면 돈도 따라올 것이고 학위를 받으면 추가 수당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윌리엄은 대학원에 진학했. 그는 심지어 논문도 썼지만 지독한 가난에 지쳐 결국 발표하지 못했다. 휴가를 갈 수도 없고 심지어 수리도 할 수 없었. 돈은 가장 필수적인 것에만 겨우 충분했고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휴가 기간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사치라고 할 수 있을. 그는 심지어 새 신발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고 낡은 신발을 몇 번이나 수성공에게 맡겨 수리했. 논문을 포기하고 연구소를 떠나 다른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강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윌리엄은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되었고 전국과 다른 나라로 트럭을 몰았다. 그는 자주 이탈리아에 갔고 그곳에서 밍크코트와 유행하는 부츠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그것들을 꽤 잘 팔았다. 재정 상황은 마침내 좋아졌고 돈을 모아 윌리엄에게 3룸 아파트를 사주었고 마침내 낡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수리했으며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고 취향에 맞게 가구를 골라 새 아파트를 꾸몄다. 하지만 3룸 아파트는 거의 항상 비어 있었다. 윌리엄은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녔고 그의 집에는 아직 안주인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카페에서 에밀리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다. 그는 이 관계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우연한 사건이 개입되었고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윌리엄은 출장을 가야 했는데 데이빗이 어머니의 생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행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화물을 운송하는 거리는 멀지 않았고 그 지역 내였다. 그래서 그들은 교대 근무자 없이 혼자서 이 경로를 다녔다. 윌리엄은 월요일부터 데이빗의 화물을 운송해야 했다. 데이빗은 그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이미 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술에 취한 시의원의 아들이 술에 취해 꽥꽥 소리를 지르는 여자애들을 가득 태운 지프차를 몰고 마주오고 있었다. 그들 때문에 젊은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데이빗은 길을 벗어나 울타리 너머로 갔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다. 생일 축하한다고 데이빗의 3살짜리 아들은 고아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완전히 버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고아였다. 윌리엄은 장례식과 추도식을 도왔다. 얼마 전에 그는 심장마비로 어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다시 그의 어머니처럼 병원에서 돌아가신 노부인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데이빗의 어머니는 슬픔으로 인해 심장이 찢어졌다. 윌리엄이 침대와 옷장 사이 구석에 웅크리고 조용히 작은 자동차를 바닥에 굴리고 있는 금발의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연민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그렇게 어린데 이미 그렇게 많은 불행이 닥쳤다. 어머니는 바람을 피우다 그를 버리고 떠났다.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이 아이는 온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작은 존재였다. 게다가 너무 하얗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히스테리를 일으키지 않았다. 윌리엄은 일단 아이를 이웃 세면오브나에게 데려다주고 옷과 장난감 등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 주었다. 친절한 할머니는 하얀 스카프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와 아들의 두관을 동시에 묻은 장례식이 끝난 후 윌리엄은 어린 데이비드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아직 출장을 가지 않고 무급 휴가를 냈으며 아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서둘러 서류를 준비했다. 관공서를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데이비드를 세면오브나에게 맡겼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고 그는 그녀와 함께 울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데이빗의 전 부인인 베아트리체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마치 방금 꼬리표를 달고 아스팔트를 휩쓸고 지나간 백작 부인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데려왔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도시를 떠났고 그곳 알마티에서 데이빗의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새 남편과 살면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결국 고백했지만 새 남편에게는 그에게서 임신했다고 말했고 언젠가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쩌면 그 미남 배우에게서 났을 수도 있고 역시 갈색 머리인 극장 감독에게는 어쨌든 자신의 아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아이는 전혀 검은 머리가 아니라 오히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를 극장 감독의 아들로 속일 수 없었다. 혈통이 달랐다. 그녀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임신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새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다고 눈물로 맹세했다. 감독은 처음에는 화를 내고 분노했지만 마법 같은 푸른 눈과 하얀 곱슬머리를 가진 동화 속의 부드러운 공주인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너무 사랑했다. 그는 아내를 곁에 두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조건은 그녀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아이를 집에 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자신의 안락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손자를 데이빗의 어머니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전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첫째 아들을 이미 윌리엄이 데려가 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도시로 선물을 가져왔다가 소식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윌리엄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문제를 설명했다. 윌리엄, 알다시피 내가 한 푼도 없이 거리로 쫓겨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없애면 남편은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정말 뻔뻔하구나, 베아트리체. 바람둥이의 배신자, 너는 썩은 영혼을 가졌어. 아, 내 영혼은 내버려둬. 대신 내 몸은 썩지 않았고 나는 부유한 남편이 내 몸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며 여분의 식객 때문에 안락함과 부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윌리엄은 그녀의 여분이라는 말에 씁쓸하게 코웃음을 쳤다. 함부로 말하지 마. 퇴퇴퇴 젊은 여자는 어깨 너머로 침을 뱉었다. 그녀는 이미 공식적으로 큰아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고 윌리엄은 데이비드를 입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갓난아기와는 문제가 생겼다. 아이의 이름은 세르게이로 지어졌지만
어머니가 이 아이도 포기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그를 입양할 수 없었. 보육원에서는 그에게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미 두 번째 남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이상한 독신 남자와 사는 것보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보육원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고 말했. 그들은 그가 결혼하지 않았고 독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갓난아기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 게다가 그는 이미 입양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니 이미 한 번 허락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 윌리엄은 지인들로부터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전화번호를 받았. 그들은 훌륭하고 친절한 여성으로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이며 그를 도와줄 것이고 그를 벗겨먹지 않고 그의 상황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 변호사는 그가 잃어버렸던 에밀리였다. 그들은 서로를 찾은 것에 기뻐했고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 말할 필요도 없이 에밀리는 윌리엄의 문제에 공감했고 즉시 아이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었. 에밀리는 관료주의적인 기계와 싸우며 아이를 관청에서 빼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웠고 윌리엄과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 사실 그녀는 몇 년 전에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 에밀리에게는 류바라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남편이 낙태를 강요했고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 여동생은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데 동의했고 그 대가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울증에 시달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녹색뱀의 치명적인 고리에서 빼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류바는 집에서 도망쳐 다시 시작하곤 했. 눈물범벅이 된 그녀의 여동생은 도시 곳곳을 뛰어다니며 가장 지저분한 노숙자 소굴에서 쌍둥이 여동생을 찾았고 다시 한번 그녀를 집에서 씻기고 정신 차리라고 설득했. 여성의 알코올 중독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에밀리와 류바의 남편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류바와 이혼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더 이상 헛되이 풍차와 싸우는 의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류바는 술에 취해 차에 치였는데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그런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삶에 지쳐 스스로 몸을 던졌을 수도 있다. 이제 에밀리는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고아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저 분노했다. 지금처럼 말이다. 이 관료적인 멍청이들은 어떻게 아이가 불완전한 가정에서라도 자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비록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따뜻함과 보살핌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빠나 엄마가 있는 곳에서 말이다. 그들은 로봇인데, 목록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인데 그들이 따뜻함과 사랑에 대해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인간성을 발휘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기능 목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릴 수 있는지. 단지 아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그들은 친형제잖아. 어머니는 그들 둘 다를 버렸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슬픔으로 돌아가셨다. 윌리엄 시로프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도 없다. 그는 두 소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기서 의자를 닦으며 어린 세류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형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족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의 보육권과 소송을 벌이고 법정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며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을 일으켜 결국 긍정적인 결정을 얻어낼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보육원 원장실에서 외쳤는데 그곳에는 당시 후견위원회 대표들도 있었다. 그녀의 감정적인 고발 연설은 처음에 그 자리에 있던 관료들을 분개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저울을 긍정적인 결정 쪽으로 기울게 했다. 정말로 그들에게 가족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왜 형제를 갈라놓아야 하는가? 입양위원회는 윌리엄이 형제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유치원, 병원, 학교가 있는 좋은 환경이 좋은 지역에 넓은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은 친형제인 두 아들의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와 에밀리는 보육원 및 후견위원회와의 서류 전쟁을 벌이는 동안 너무 가까워져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윌리엄은 젊은 아빠로서 직장에서 막내 아들인 갓난아기를 돌보기 위한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 곧 그는 에밀리와 결혼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소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 여성은 이미 윌리엄과 그의 아이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공식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어퍼니했다. 1년 후 에밀리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육아휴직은 윌리엄이 하기로 했다. 게다가 그는 갓난아기를 다루는 법을 너무 잘 배워서 에밀리보다 더 잘했다. 아내는 이랬다. 그녀는 도시에 자신의 법률 회사를 열었고 사업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직원을 늘렸고 가끔씩 초빙하던 회계사 대신 이미 회계 부서도 있었다. 그러다 부부는 교회로 이사해 자신의 집을 갖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적합한 부지를 구입했다. 원하는 것을 바로 찾지는 못했다.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며 많은 곳을 살펴봐야 했다. 그리고 윌리엄은 하나씩 거절했다. 집이 너무 좁거나 너무 낡았거나 부지가 너무 작거나 정원이 없거나 학교가 너무 멀거나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다. 마침내 우주가 그의 말을 듣고 윌리엄에게 그의 꿈의 실현을 제공했다. 넓고 비교적 새 집으로 수리가 필요 없고 튼튼한 울타리가 있고 좋은 정원과 넓은 부지, 집안의 편의시설, 심지어 마당에 우물까지 있었다.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마을에 병원도 있고 심지어 유도 클럽도 있어서 큰아들을 바로 보냈다. 이사했을 때 아이들은 한없이 기뻐하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원숭이처럼 나무를 오르며 체리, 사과, 살구를 나무에서 바로 따먹었다. 윌리엄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도 농장 일을 했다. 마당에는 또 다른 집, 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집,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그들은 넓은 지하실과 입구 저장고가 있는 농장 건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윌리엄은 선반을 손보고 도시로 가서 그에게 필요한 지름의 트레이와 비닐봉지를 사오고 토양을 사서 지하실을 구획으로 나누고 버섯 농장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수확물을 직접 배달하여 고객에게 전달했다. 나중에는 고객들이 그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을 알아보고 배송 지연으로 인해 물량을 놓칠까봐 두려워 직접 주문을 하러 달려왔다. 대기열은 몇 달치가 미리 예약되어 있었다. 물론 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았고 파종할 때는 살균을 지키고 이식할 때는 청결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구내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한 장비를 구입하고 구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윌리엄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기도 했지만 실수를 피하기 위해 숙련된 버섯 재배자들의 조언을 더 많이 활용했다. 그는 시장에 팔고 레스토랑과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식용버섯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새 약용버섯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이웃들이 이사를 가고 이웃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당연히 윌리엄이 주인이 되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해야 했다. 그리고 생산할 공간이 더 많아지면서 인력을 고용해야 했고 혼자서는 그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 윌리엄은 수확물뿐만 아니라 종균도 판매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고 각지에서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 상품을 발송했다. 그는 지역 우체국에 너무 많은 업무를 주어서 그들도 직원을 늘려야 했다. 소포와 소형포는 매일 모든 도시와 심지어 다른 나라로 날아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아내는 자신의 회사를, 남편은 자신의 농장을 경영했고 금발 2명과 흑발 쌍둥이 2명, 총 4명의 아들을 키웠는데 그들은 마치 물 2방울처럼 친부모를 쏙 빼닮았다. 4년 후 에밀리는 다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 장사들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의 공주가 태어났다. 누가 육아휴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도 않았다. 당연히 아빠였다. 게다가 그는 엄마보다 육아를 더 잘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윌리엄은 그때까지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사실 처음 3개월 동안 에밀리는 신생아와 떨어지지 않고 모유를 먹였고 그 후에는 수유할 우유를 남겨두고 반나절 동안 도시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6개월 후 그녀가 헝클어진 참새라고 부르던 아이들은 아침과 저녁에만 모유를 먹기 시작했. 아이들은 건강하고 쾌활하며 발그레하게 자랐고 결코 떼를 쓰거나 서로 싸우지 않았. 싸우지 않는다는 건 어린 수탉처럼 가끔 소란을 피우기는 하지만 악의는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형제 중 누군가가 항상 싸움꾼들을 떼어놓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아빠의 농장 일을 돕는 데 적극적이다. 심지어 꼬맹이들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의 힘에 맞는 노동 기여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장난감을 치우고 침대를 정리하고 의자에 옷을 조심스럽게 개는 법을 배웠. 아내의 가문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녀는 그들의 가족에서 이 특징을 이어갔다. 그러니 아이들은 결코 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행복이. 여섯 아이는 6배로 큰 행복이.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또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8배가 될 것이다. 어차피 태어날 테니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 영국 런던의 한 꽃집. 화사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형형색색의 꽃들을 더욱 생기있게 만들었. 윌리엄은 갓 배달된 싱싱한 장미 줄기를 다듬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 그의 곁에는 그를 빼닮은 금발의 4살 배기 꼬마 조지가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고사리 화분에 조심스레 물을 주고 있었. 아빠, 이 꽃 이름은 뭐예요? 조지가 통통한 손가락으로 탐스러운 작약 한 송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작약이란다, 조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특히 좋아했던 꽃이지. 꽃말은 수줍음이야. 윌리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수줍음이요? 왜? 옛날에 요정들이 수줍음을 많이 타서 작약꽃잎 뒤에 숨곤했다는 전설이 있거든. 조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약꽃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가게 한쪽에 놓인 장난감 트럭을 향해 달려갔. 윌리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시 꽃꽂이에 집중했.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누군가 들어왔다. 윌리엄이 고개를 들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 붉은 기가 도는 갈색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우아하게 찰랑거렸고 깊고 푸른 눈동자에는 지적인 광채가 서려 있었다. 에밀리. 안녕하세요, 윌리엄. 방해해서 죄송해요. 에밀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 아, 에밀리. 어서 와요. 방해는요, 마침 잘 왔어요. 오늘 아침에 코츠월드에서 온 장미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한번 보실. 윌리엄은 에밀리를 위해 방금 포장을 뜯은 장미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에밀리는 우아한 손길로 장미 한 송이를 집어들고 향기를 맡아. 정말 아름답네요, 윌리엄. 마치 영국 정원의 향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그렇죠. 에밀리도 알다시피 전 항상 최상의 품질을 고집하니까. 그런 윌리엄의 안목 덕분에 제가 항상 이 가게를 찾게 되는 거겠죠. 에밀리가 윙크하며 말했. 실은 오늘 핸더슨 씨 댁정원에서 열리는 가든 파티에 가져갈 꽃다발을 부탁드리러 왔어. 핸더슨 씨 댁이요? 이런, 거긴 정말 까다로운 분들이죠.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짐작도 안 가네요. 윌리엄이 장난스럽게 말해. 그래서 윌리엄이 필요한 거죠. 윌리엄이라면 분명 핸더슨 씨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멋진 꽃다발을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좋아요, 에밀리. 핸더슨 씨의 고상한 취향에 맞는 최고의 꽃다발을 만들어드리. 윌리엄은 노련한 솜씨로 꽃들을 골라 다듬고 조화롭게 배치하며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그런 윌리엄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아. 그녀의 시선은 꽃을 다루는 윌리엄의 섬세한 손길에 오랫동안 머물렀. 윌리엄, 혹시 그 아이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 윌리엄은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슬픔이 스쳐 지나갔. 데이빗의 아들이에요. 이제 6살이 되었죠. 이름은 헨리. 정말 귀엽네요. 윌리엄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헨리는 저에게 전부예요. 데이빗이 떠난 후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 윌리엄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도 안 가요. 하지만 윌리엄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헨리는 윌리엄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할 것. 고마워요, 에밀리. 에밀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된. 윌리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에밀리를 지그시 바라보았. 에밀리, 혹시 우리 헨리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실래요? 헨리도 에밀리를 만나면 정말 좋아할 것. 에밀리는 윌리엄의 진심, 어린 눈빛에 살짝 얼굴을 붉혔. 물론이죠, 윌리엄. 저도 헨리를 만나보고 싶었어. 윌리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 에밀리는 그런 윌리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 햇살 같은 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 그날 저녁 윌리엄의 아담한 집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헨리는 에밀리를 보자마자 낯을 가리지 않고 금세 친해졌.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 에밀리 이모, 이모는 무슨 일 하세요? 헨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에밀리에게 물었. 이모는 변호사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에밀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 우와, 그럼 이모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헨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
하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헨리. 하지만 이모는 슈퍼히어로라기보다는 그냥 헨리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란. 우리 아빠도 좋은 사람이야. 그럼 헨리 아빠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야. 헨리에게도 그리고 이모에게도 말. 에밀리는 윌리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윌리엄도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보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헨리는 에밀리에게 그림책을 읽어달라며 졸랐다. 에밀리는 헨리를 무릎에 앉히고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동생 올리비아에게 책을 읽어주던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다. 윌리엄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윌리엄, 헨리가 잠들었어요. 에밀리가 곤히 잠든 헨리를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거실로 나오며 말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에밀리, 오늘 헨리랑 놀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헨리가 에밀리를 정말 좋아하더라고. 저도 헨리랑 함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헨리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에밀리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 윌리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에밀리의 손을 잡았다. 에밀리는 윌리엄의 따뜻한 손길에 살짝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에밀리, 우리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헨리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어때요? 헨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에밀리가 필요해. 에밀리는 윌리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윌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에밀리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연구소를 나와 트럭 운전을 하며 떠돌이처럼 살았던 시절,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겨졌던 슬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에밀리도 윌리엄에게 자신의 동생 올리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제로 낙태를 해야만 했던,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술에 의지하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올리비아의 이야기. 에밀리, 그런 아픔을 겪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 괜찮아요, 윌리엄.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그리고 지금은 윌리엄과 헨리가 있으니까. 에밀리는 윌리엄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윌리엄은 에밀리의 가녀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데이빗의 전 부인인 베아트리체. 윌리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 베아트리체?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에요? 무슨 일로 전화한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 아이? 세르게이 말이에요. 세르게이? 세르게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세르게이를 다시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실은 제가 결혼할 남자 해링턴 경이 세르게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세르게이를 다시 나한테 떠넘기겠다고요? 베아트리체,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여자군. 윌리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에밀리는 그런 윌리엄의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윌리엄, 진정해요. 무슨 일이에요? 베아트리체가 세르게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해요. 해링턴 경이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저도 모르겠어요, 에밀리. 하지만 세르게이를 다시 보육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세르게이는 헨리의 동생이고 저의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세르게이를 지켜야 해요. 윌리엄,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윌리엄을 도울게요. 저는 변호사잖아요. 세르게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낼 거예요. 에밀리는 윌리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윌리엄은 에밀리의 든든한 모습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윌리엄과 에밀리는 함께 보육원을 찾아갔다. 그들은 보육원 원장에게 세르게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보육원 원장은 윌리엄이 이미 헨리를 입양한 상태이고 미혼 남성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장님, 윌리엄은 훌륭한 아버지예요. 헨리도 윌리엄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세르게이도 윌리엄과 함께라면 분명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원장을 설득했다. 에밀리 씨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윌리엄 씨가 세르게이를 입양하려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요? 윌리엄과 에밀리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결혼은 그들이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르게이는 헨리의 동생이에요. 두 아이가 떨어져서 자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윌리엄이 애원했다. 윌리엄 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건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윌리엄과 에밀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육원을 나섰. 윌리엄, 어떡하죠? 정말 세르게이를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요, 에밀리.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르게이를 지켜야 해. 윌리엄은 굳은 결심을 하고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 우리 결혼해. 결혼이요. 그래요, 결혼.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세르게이를 입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헨리에게도, 세르게이에게도 진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헨리, 그리고 세르게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윌리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 저도 윌리엄을 사랑해요. 윌리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소식은 헨리와 세르게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 특히 윌리엄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핸더슨 씨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윌리엄, 정말 잘 됐구나. 에밀리, 자네라면 윌리엄과 헨리, 그리고 세르게이에게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핸더슨 씨. 윌리엄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그래.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란. 윌리엄과 에밀리의 결혼식은 핸더슨 씨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 헨리와 세르게이는 꼬마 신랑 들러리가 되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 결혼 후 윌리엄과 에밀리는 정식으로 세르게이를 입양했고 헨리와 세르게이는 드디어 한 가족이 되었. 윌리엄은 아이들을 위해 더 넓은 집을 구했고 에밀리도 윌리엄의 집 근처에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 윌리엄은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며 아름다운 꽃들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고 에밀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헨리와 세르게이는 윌리엄과 에밀리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어느 주말 오후 윌리엄과 에밀리, 헨리와 세르게이는 윌리엄의 꽃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아이들은 꽃밭을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고 윌리엄과 에밀리는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 윌리엄,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에밀리가 윌리엄의 어깨에 기대며. 그러게 말이에요. 에밀리, 당신과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윌리엄과 헨리, 그리고 세르게이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에밀리,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윌리.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손을 꼭. 그들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꽃밭과 그 속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들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몇 년 후 에밀리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가족은 더욱 커졌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윌리엄은 꽃집을 더욱 확장하여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 중 하나로 만들었고 에밀리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헨리와 세르게이는 의좋은 형제로 자라났고 새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들도 끔찍이 아끼며 훌륭한 오빠, 형 역할을 해내. 윌리엄과 에밀리 가족은 런던 교회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꽃향기로 가득했고 그 어떤 불행도 그들의 단란한 가정을 깰 수 없었. 어느 햇살 좋은 날 윌리엄과 에밀리는 아이들과 함께 템스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 아이들은 강가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윌리엄과 에밀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 윌리엄,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에밀리가 윌리엄의 팔짱을 끼며 말했. 그러게 말이에요, 에밀리.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윌리엄이야말로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준 사람이.
에밀리, 사랑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아. 저도 사랑해요. 윌리엄,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템스 강변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윌리엄과 에밀리 가족의 이야기는 런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동화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것이. 시간이 흘러 윌리엄과 에밀리의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 헨리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어 아버지의 꽃집을 물려받았고, 세르게이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어머니의 뒤. 쌍둥이 남매 중 톰은 사업가가 되어 크게 성공하였고, 클로이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전시회를 열었. 윌리엄과 에밀리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 그들의 집은 언제나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 어떤 불행도 그들의 행복을 막을 수 없었.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저녁, 윌리엄과 에밀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있. 윌리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에밀리가 윌리엄의 손을 잡으며 물었. 그럼요, 에밀리. 그날 당신은 마치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윌리엄이 에밀리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 윌리엄도 그땐 참 어설펐죠. 꽃을 다루는 솜씨는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에밀리,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윌리엄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지난 날들을 추억했다. 그들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 에밀리, 우리 참 잘 살았죠? 윌리엄이 에밀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 그럼요, 윌리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예. 에밀리,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저도 사랑해요, 윌리엄. 다음 생애에도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깊고도 영원했. 그리고 그날 밤 윌리엄은 에밀리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 에밀리는 윌리엄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 윌리엄이 떠난 후 에밀리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았. 그녀는 윌리엄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 어느 봄날 에밀리는 윌리엄이 가장 좋아했던 장미정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 그녀의 얼굴에는 윌리엄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아름다운 미소로 피어 있어. 윌리엄과 에밀리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원히 기억될 것.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빛날 것.